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자료 구조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제목으로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입니다. 왜 자료 구조를 배우는데 알고리즘이 나와야 할까요? 사실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관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 구조를 쓰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께서 원하는 시간 내에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의 개념과 관계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일단 그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등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보통 추상 자료 개념, 추상 자료형, 소위 말해서 abstract data type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알고리즘,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실행 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겠고요. 또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할 때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가 나쁜가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행 시간이나 시간 복잡도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개념과 또 순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우리가 순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순환을 사용할 때 어떤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 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토픽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1학년에 들어가시면 보통 프로그램 랭귀지를 공부하죠.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프로그램 랭귀지의 어떤 그 문법, 신텍스나 의미론, 세만틱스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런 언어를 공부하면서도 역시 자료 구조를 좀 공부합니다. 이를테면 배열이라든가 링크드 리스트를 공부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2학년 초반이나 2학년 말이 되면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는데, 사실 프로그램을 짜면서 데이터 스트럭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3학년 1학기나 3학년 2학기 때 알고리즘 과목을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요즘 삼성이나 NHN 같은 데에서 코딩 테스트에서 알고리즘 운용 능력을 테스트하죠.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짤 때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자료를 구조화해서 그런 구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료 구조란 무엇인지, 또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또 알고리즘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한 5가지를 배울 텐데요. 그러한 조건들을 살펴보시겠고요. 또 여러분께서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엔지니어링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 구조란 무엇일까요? 일상 가운데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조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어떠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줄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줄을 세웠고요. 이렇게 줄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키순으로 정렬을 하기도 하죠. 또 이렇게 어떤 하이라키를 만들어서 어떠한 계층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일단 어떠한 대상이 질서가 있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무엇인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조직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상생활의 자료를 정리하는 이유는 사물을 편리하게 운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자료 구조란 무엇일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요, 병에 물이 차 있고요. 우리는 2가지
도구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이 병에 물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당연히 지금 이 경우, 즉 깔때기를 사용해서 이 병에 물을 채울 것을 아마 선호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편리해질 수도 있고 또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자료 구조는 그와 같이 어떠한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혹은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두 가지 자료 구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는 어레이이고요, 배열이고요. 하나는 리스트입니다. 어레이는 무엇이죠?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데이터에 이렇게 나열된 것들이죠. 그런데 이 어레이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주소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0번, 1번, 2번, 3번, 4번 주소값을 갖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A라고 써놓을 경우 혹은 B라고 써놓을 경우라고 가정해 보면 뭐 C, D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채워놓을 수 있겠죠. 어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인덱스만을 가지고 인덱스만 알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스트에 이와 같은 것을 마련해 놓는다고 하면 자 A, B, C, D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자 리스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B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 헤더를 통해서 A를 먼저 접근한 다음에 그 다음 B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순차 접근만 가능한 반면에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적인 랜덤한 그러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싶은가 하면 어떠한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데이터가 차 있는 어떤 어레이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위치에 넣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자 B와 C 사이 혹은 1번과 2번 사이에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어떠한 데이터 A, B, C, D, E가 있는데 F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F를 우리가 이 가운데 집어넣으려면 자 어떤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A와 B 우리가 이제 어떤 위치는 알았습니다. 1번과 2번 사이에 넣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1번은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를 집어넣으려고 하니 누가 있습니까? 2번 자리에 C가 있네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E와 D와 C를 모두 한 자리씩 옮긴 다음에 그래서 C, D, E를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F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따라서 어레이는 접근하기는 쉽지만 어떠한 데이터를 넣고 빼기는 쉽지가 않죠. 뺄 때에도 우리가 만약에 C를 뺀다고 하면 C를 빼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겠죠. 그래서 D와 E를 옆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접근은 쉽지만 데이터를 넣고 빼는 것은 어려운 구조이죠. 근데 리스트는 좀 다릅니다. 리스트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순차 접근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B를 찾기 위해서 혹은 D를 찾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검색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이를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넣거나 빼기는 아주 쉽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자 이것이 우리가 아까처럼 똑같이 F라고 가정을 하면 이 포인트만 이렇게 옮겨주면 데이터가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만 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에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자료 구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서션이 넣는 것이 혹은 빼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일 수도 있고 효율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는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리스트는 순차 접근만 허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컴퓨터에서요, 자료 구조를 살펴보면 보통 자료 구조라는 것은요, 자료를 정리하고 조직화하는 다양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레이일 수도 있겠고요. 리스트일 수도 있겠고, 또 그래프일 수도 있겠고, 트리 형식일 수도 있겠고, 또 트리도 다양합니다. 이를테면 양쪽에 균형을 이룬 트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한쪽으로 쭉 치우쳐진 트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자료 구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컴퓨터에서의 자료 구조는 선형 자료 구조와 비선형 자료 구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선형 자료 구조는 앞서 본 것처럼 어레이 식으로 이렇게 항목들을 쭉 순서로 나열해 놓고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비선형 자료 구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트리나 그래프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의 항목이 다른 여러 항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이 토픽에서 배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구조라는 그러한 어떤 토픽 안에 복합 자료구조가 있고요. 또 앞서 우리가 본 어떠한 그 하나의 데이터가 다른 하나의 데이터만 관계를 갖는 어떤 선형구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데이터가 다른 여러 데이터와 관계를 갖는 비선형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선형 구조는 리스트라든가 혹은 스택, 덱 혹은 큐가 있을 수 있겠고요. 비선형 구조는 뭐 트리라든가 또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그 트리 안에서도 일반 트리가 있을 수 있겠고 이진 트리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진 트리 안에서도 힙이나 탐색 트리가 있습니다. 또 그래프 내에서도 다양한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우리가 자료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순환 알고리즘이라든가 정렬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 또 어드밴스된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한 학기에 배우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시고 가능하면 프로그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여러분께서 이 수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자료구조라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그럼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알고리즘은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절차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자, 주어진 사전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전에서 우리가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전이 A, B, C, D 혹은 가나, 다라 순으로 되어 있다면 상당히 쉽게 찾겠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혹은 A, B, C, D로 된 그러한 사전이라면 하나의 알고리즘이 존재할 겁니다. 자,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파벳 순으로 찾아봐 라고 알고리즘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전이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면 A, B, C, D나 기억윤으로 수정되어 있지 않다면 훨씬 복잡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어떠한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자료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자료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덜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료 구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알고리즘이 덜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료 구조를 잘 만들어서 좋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해야만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께서 나중에 뭐 코딩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입사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테스트를 보게 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테스팅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시간 내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효율적인 자료 구조 위에 얹어져 있으면 시간 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굉장히 느린 시간에 혹은 원하는 시간에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일단 알고리즘은 우리가 정의하기를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인 단계 혹은 단계적인 절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은 5가지의 알고리즘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력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또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쭉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어떠한 단계 내에는요, 반드시 종료가 돼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십 년 돌아갑니다. 혹은 수백 년이 돌아가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문제를 푼다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시간 내에 혹은 의미 있는 어떠한 제한된 시간 내에 프로그램이 끝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 알고리즘이 어떠한 값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한성이고요. 유효성은 무엇입니까? 각 명령어들,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을 구성한 각 명령어들이 실행 가능한 연산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가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풀 수 없으면 그것은 알고리즘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 명확성, 유한성, 유효성, 이 5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리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입력이 있어야 되고요. 출력이 존재해야 되고 또 명령의 의미가 명확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실행 가능해야 되고요. 또 한정된 시간 안에 그 알고리즘이 끝나야 합니다. 자, 이것이 알고리즘의 기본 조건이고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면서 심지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입력도 알고 출력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대충 압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리즘을 설계해야겠죠.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론 4가지 방법이고요. 또 다른 데에서는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시간에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4가지 방법은 우선 자연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find max라는 그러한 함수 혹은 문제가 있죠. 가장 큰 수를 고르는 겁니다. 어떠한 리스트나 혹은 배열에서 가장 큰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로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어떠한 흐름도, 플로우 차트라는 흐름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슈도 코드라는 유사 코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 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으로 표현해서 흐름도로 표현한 다음 짜는 것이 가장 자연일 수도 있고요. 자, 흐름도가 좀 복잡하다면 어떤 분들은 파이썬 혹은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랭귀지와 가장 유사한 유사 코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사 코드는 프로그램 언어의 독립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사 코드로 표현하면 어떤 언어로도 기술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연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이 아는 그러한 랭귀지로 쓰는 겁니다. 이를테면 배열 A의 첫 번째 요소를 변수 템프에 복사한다. 또 배열 A의 다음 요소들을 차례대로 비교한 다음에 더 크면 그 값을 템프에 복사한다 등등의 여러분께서 아시는 랭귀지로 그렇게 기술하시는 거죠. 유사 코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술하게 되는 것이고요. 플로우 차트는 이렇게 네모라든가 혹은 마름모 혹은 이렇게 특수한 형태의 도형으로 어떤 흐름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흐름들은 이것은 입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비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비교가 2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실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박스나 혹은 마름모 사이에 어떠한 엣지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따라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죠. 자, 유사 코드나 흐름도로 표현되었으면 우리가 파이썬으로 쉽게 혹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랭귀지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기술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오류가 없이 그리고 관리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장단이 있을까요? 우선 자연어는 읽기가 쉽고요. 여러분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어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께서만 아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라틴이라든가 아니면은 히브루 그런 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읽기가 쉽지 않겠죠. 흐름도 플로우차트는 어떨까요? 매우 직관적이고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면 흐름도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림 형태라는 것은 그래픽화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면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그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유사 코드가 아마 흐름도와 가장 비슷한 것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감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현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왓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에 사용되는 그런 랭귀지, 여러분께서 앞으로 사용하게 되는 파이썬이나 혹은 C와 같은 그 구현에 디펜던트한 그러한 부분들은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우리가 기술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대학원에 진학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유사 코드로 작성하게 됩니다. 유사 코드로 작성하면 여러분께서 어떤 언어가 주어지든 그 언어에 맞게 유사 코드를 이렇게 트랜슬레이션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사 코드가 만들어진 우리는 특정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C나 혹은 자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료 구조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고요. 또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료 구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좀 더 편리하게 혹은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것이죠.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 그리고 유효한 명령어들이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요. 또 한계를 지니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추상자료형이라는 걸 배우겠습니다. 추상자료형을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정보과학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지식, 정보 이런 과목을 들으시면 이제 지식이 무엇인지 혹은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보가 무엇인지 등등을 공부하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데이터라는 것이 널려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값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오퍼레이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1, 2, 3 이렇게 자연수는요. 더하거나 곱할 수는 있겠죠. 물론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빼기는 사실은 자연수에서 정의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3 빼기 5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데이터들이 모여서 정보가 되는 것이고 정보가 이제 잘 더 버무려지고 또 의미 있으시면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밸류가 값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어떠한 적용할 수 있는 연산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값의 형태와 적용할 수 있는 연산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해 놓은 것을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를테면 인티저라든가 혹은 리얼, 플로트라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 타입이 되는 것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수에서는 우리가 빼기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더하기나 곱하기만 가능하죠. 인티저에서도 마찬가지죠. 인티저는 역시 뭐 소수점이 아닌 그런 수를 얘기할 수 있는데 나누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을 2일 나누기 2 같은 경우에 0.5인데 0.5는 인티저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리얼 넘버입니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는 우선 value와 operation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데이터 타입은 어떠한 값의 형태와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연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의 형태를 정해 놓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추상 데이터 타입은요. 추상 데이터 타입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bag이라는 추상 자료형을 정의할 것입니다. 하나의 러닝 example인데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상 자료형을 좀 더 이해해 봅시다. 우선 우리가 추상 자료형은 쉽게 말해서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앞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정의했었죠. 어떠한 값을 가지고 또 어떤 오퍼레이션들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분류를 일단 프로그래머가 따로 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이제 미리 어떤 문제를 보고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상 자료형은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어떠한 자료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나 연산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떤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러닝 example로 삼고 있는 bag이라는 자료형을 정의하는데 가방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뭐 지갑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동전이나 검을 넣고 다닐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죠. 또 가방에는 물건을 넣거나 혹은 꺼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가방이 하는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을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bag의 abstract data 타입은 자, bag에 할 수 있는 것 집어넣고 또 제거하고 또 bag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어떠한 연산이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bag 안에 무엇인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혹은 데이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추상 자료형 혹은 abstract data type이라 부르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bag의 추상 자료형을 만들어 보면 우선 데이터는 중복된 항목을 허용하는 자료들의 저장소 혹은 특별한 순서 없이 개별적으로 저장되지만 항목 간의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서로 비교는 할 수 있지만 순서가 없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가방을 보시면 이것이 지갑이고 이것이 연필이고 혹은 뭐 볼펜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은 가능하지만 어느 것이 순서가 있는지 상관하지 않죠. 자, 그 백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비어있는지 혹은 여기 보면 백은 새로 가방을 만드는 것이네요. 새로운 가방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가방에 어떤 일하는 항목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혹은 일하는 항목을 뺄 수 있어야 되고
자, E라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방에 들어있는 항목 수를 리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능만을 정해 놓을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와 어떠한 연산을 사용자가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뽑아내는 것, 이것을 바로 추상 자료형 혹은 abstract data type이라 부르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실제 파이썬에 구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 파이썬의 어떤 함수를 데피니션하는 예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 abstract 데이터 타입을 구현한 것인데, 아까 컨테인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주어진 백에 자, E라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인서트는 집어넣는 것이었고, 리무브는 제거하는 것이었고, 카운트는 백에 있는 것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 안에 있는 것은 그다지 관련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abstract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백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의하는 것, 또 무엇을 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abstract 데이터 타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을 하면 abstract 데이터 타입을 구현하면 사용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실제로 어떤 백에다 휴대폰을 집어넣고 지갑을 집어넣고 손수건을 집어넣고 또는 손수건을 빼거나 또는 가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쭉 뽑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abstract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abstract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좀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야 되죠. abstract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자,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오퍼레이션이 필요한지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abstract 데이터 타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에 맞게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그 프로그램 내에서의 어떤 데이터 타입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타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그러한 abstract 데이터 타입의 연산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꺼내거나 넣거나 정렬하거나 알아내거나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료 구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우거나 넣거나 또는 서치하거나 이렇게 찾아보거나 전체를 우리가 알아보는 리트리뷰 하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절차를 제공해 주는 것을 알고리즘이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 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추상 자료형, abstract 데이터 타입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abstract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또 자료 구조를 정의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또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플로우 차트라든가 아니면 슈도 코드 형태, 유사 코드 형태의 코드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조화하는, 자료를 구조화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